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아빠 찬스와 채용 품앗이 같은 채용 비리 의혹에 휩싸인 전남대병원에 계속해서 비리 의혹이 터지고 있습니다. 비리 의혹을 받고 입사한 직원이 한두 명이 아닌데요. 이제는 세습 채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와 남친 아빠 찬스, 품앗이 채용 비리까지 지금껏 제기된 채용 비리 의혹의 중심에 전남대병원 사무국장 김모 씨가 있습니다. 연일 제기되는 의혹의 김 국장은 어제 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채용 비리가 더 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채용 때 필기에서 7등에 머물렀던 수험생이 면접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점수가 수직 상승해 결국 2등으로 합격했는데 이 수험생의 아버지가 당시 전남대병원의 간부 직원이었다는 겁니다. 2018년 채용대회 화순 영상의학과에 근무 중인 당시 본원 영상의학과 실장 의 아들 씨 나오세요. 전남대병원 노조는 이른바 친인척과 지인 찬스를 통해 입사한 이들이 20명이 넘는다며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의심스러운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전남대병원 모 특정 부서에서는 직원 6명의 아버지가 병원 간부라며 부자나 부녀가 같은 직장, 그것도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비율이 왜 이렇게 높은 것이냐고 반문합니다. 특정 과외에 이런 관리자의 자녀들이 몰리는 것은 뭔가 허술하거나 구멍이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온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한편 국정감사를 전후로 채용 관련 자료가 은폐됐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화요일 날 국정감사 있고 나서요. 개인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했죠. 모르겠습니다. 확산되고 있는 전남대병원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지역 청년들은 분노했습니다. 그 스펙을 쌓기 위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빠가 스펙이고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스펙인. 전남대병원 채용 비리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도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의 분양 원가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광주경실련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면 그 비용 부담은 시민들이 지게 될 것이라며 분양 원가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민간공원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요즘 한낮에는 따뜻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죠. 오늘부터는 낮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은 20도, 목포 21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옷차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공기는 청정하겠지만 하늘빛은 어제보다 더 어둡겠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현재 구름이 가득 끼어있는 상태입니다. 구름은 많겠지만 해안 지역에서는 빗방울도 떨어지겠습니다.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게 시작했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6.1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은 상태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시작되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거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가 늘고 또 한시적이긴 하지만 건설 일자리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총 공사비는 2조 1,761억 원에 이릅니다. 광주시 단일 공사로는 유사 이래 최대 규모라는 평가입니다. 6개 공구로 나뉘어진 도시철도 공사는 국내 1군 종합건설사와 지역건설사가 공동 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시공사 선정 결과를 보면 공구별로 25에서 31% 비율로 지역업체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공사를 주관하는 1군 건설사들이 약속대로 지역업체 참여폭을 확대시켜준다면 그만큼 지역 건설 경기는 활성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건설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기대도 크고 또 시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만큼 저희 건설인들도 아주 기대가 큽니다. 건설 현장마다 외국인이나 외지인 근로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한시적인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광주 지역에서 18,000여 명 수준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광주시 내 5개 자치구를 순환하는 도시철도 2호선은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도시철도 1, 2호선 운영 적자가 2036년까지 연평균 73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 만큼 광주시의 재정 건전성 강화 대책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 가져올 교통환경 변화, 경제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안전 국민포럼 광주전남지회 이명길 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공사 기간 동안의 그 교통 불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광주시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긴 한데 그 공사 구간이 평소에도 교통량이 아주 많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구간 주요 교차로의 교통 여건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시에서 대책을 준비 중이지만 신호체계 개선이라든지 공사 구간 도로 점령 최소화, 야간 작업 등에 대한 이러한 대책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 즉 일방통행제 도입이라든지 좌회전 및 우회전의 금지, 그리고 의도적인 교통정체 유발 대책이라든지 특히 이 우회도로로서 이순환도로의 적극적인 활용을 포함한 보다 활성화 교통소통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2호선 개통 이전과 개통 이후 어떤 변화를 예상하시는가요? 변화로서는 한 4가지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 대중교통 중심을 도시철도 중심으로 재편이 필요하고요. 또한 역을 중심으로 한 개인교통수단이 활성화 및 이에 대한 새로운 산업이 또 발생이 될 것이고, 셋째,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한 단거리 승용차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넷째, 역세권이라는 새로운 도시 공간 구조를 변화시킬 만한 요소들이 만들어져서 주택지의 변화와 지역별 상권을 새롭게 형성하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줄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군요. 또 2호선 개통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시내버스와 그 운행 체계와 어떻게 연계하느냐가 방점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요? 네. 현재의 버스 운영 체계는 상당히 기본적인 형태에서 많이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우선 첫째, 버스의 본래 기능인 급행 간선, 지선 버스의 기능을 다시 확보를 하고, 둘째, 도시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소형 순환 버스와 급행 간선 버스의 확대, 그 세 번째, 역세권인 도시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 재개발 문제 등 도시철도 운행 지역과 비운행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체계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가장 문제시되는 농어촌 버스의 도시 내 운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앞으로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정차역 주변 상권 활성화, 네,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큰데 사실 1호선 같은 경우에는 그 역세권 활성화가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2호선의 역세권을 활성화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1호선의 역세권 활성화는 상당히 저조한 형태의 개발을 띄우고 있는데요. 우선 2호선이 개발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한 4가지 정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역세권은 광주의 경우 150에서 200m를 직접적인 영향권으로 보고 역세권 개발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서 활성화를 유도시켜줘야 되고요. 둘째, 생활권 중심역의 교통 기능을 강력하게 집중을 시켜주고, 셋째,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 역에 대해서는 소형의 그 환승센터 시설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넷째, 역과 주거지나 직장을 연계한 초단거리 운행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또는 개발을 유도하는 그런 역세권 효과가 나타나도록 행정적 지원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이후 10년 동안 1, 2호선의 운영 적자가 700억 원을 넘을 거라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한 해 동안요. 네. 광주시의 재정 건전성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저도 이 700원대에 대한 예상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중공인 재정 지원에 대한 적자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시가 어느 정도의 대중교통에 관한 적자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 그 둘째, 중공제 재정 지원 최소화를 위해서 앞에서 언급한 대중교통의 혁신적 방안을 도입해서 재정을 최소화시키고, 셋째, 당초 700원대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지만 과연 이 정도 예상한 수준의 적자가 발생할 것인지, 또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어느 정도의 중공제 재정 지원 축소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절실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대중교통과 관련된 모든 시설을 통합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종합교통관제 시스템, 즉 광주교통공사라는 이러한 시설들을 도입을 해서 대중교통 체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필요할 것을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교통안전국민포럼 광주전남지회 이명길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다 주민 반대에 부딪혀 보류된 황룡강 장록습지 논란. 이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합니다. 어제 세 번째 주민토론회가 열렸는데 적극 반대했던 주민들의 입장이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야생동물과 희귀동물의 서식지로 확인돼 광주시가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한 광산구 장록습지. 하지만 광주 광산구가 해당 지역에 국비를 지원받아 체육시설을 지으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올해 초 습지 지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체육시설 조성과 습지 보존을 두고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광주시가 TF를 꾸려 문제 해결에 나선 게 반년이 됐습니다. 주민소통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주민소통 간담회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내 다른 습지 보호구역도 찾아가고 토론회도 개최해 왔는데 어제 열린 토론회에서는 개발을 주장하며 습지 지정에 반대해 왔던 주민들이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 조성과 습지 보호구역 지정이 반드시 연계돼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에 오해가 해소됐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주민대표를 기획하고 국비를 겹니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많이 수그러졌어요. 지금 전에보다. 반응이 좀 좋아요. 광주시는 주민들의 의견이 습지구역 지정 절대 반대에서 어느 정도 누그러진 만큼 설득 작업을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그걸 이제 논의하고 실행하는 이런 과정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들 동의를 이끌어낸다면 광주시는 올해 안으로 환경부에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둔 이견이 점차 줄고 있는 가운데 장록습지의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의 지정 논의가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민주노총이 광주시의 노동협력관을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 노동협력관이 지난 7일 한국노총과 경영자 총협의회 관계자들과 유흥주점 회합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기독병원 총파업 등 노동계 현안이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협력관이 부도덕한 행위를 벌였다며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북구 공무원 노조가 북구의회 공무원 부정채용 논란과 관련해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광주 북구 지부는 성명을 통해 북구의회 5급 상당 임기제 채용에 내정된 인사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부정채용 논란이 불거졌다면서 의장의 사과와 임기제 채용 중단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합격자는 허위 경력을 의심받자 스스로 채용을 포기했지만 의장당이 차순위자를 뽑기로 한 공고를 무시하고 채용 자체를 보류해 논란이 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조만간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죠. 만약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우리 농업과 또 농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문현철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WTO 개발도상국 지위로 받는 가장 큰 혜택은 정책 보조금과 관세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농산물은 쌀과 고추, 마늘, 양파 등으로 지금까지 고율 관세로 국내 시장을 어렵게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개도국지를 잃게 되면 이들 농산물의 관세를 지금보다 3분의 1 수준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고율의 관세에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농산물에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도국지를 포기하게 되면 우선 관세 폭이 선진국 수준 높아지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정부 거기에 이제 경쟁력이 약화되는 거고. 농업 분야 정책 보조금도 앞으로 지원폭을 크게 감축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연간 1조 4,900억 원의 보조금을 5년 뒤에는 지금의 45% 수준인 8,195억 원으로 줄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 분야 정책 보조금은 쌀 변동 직불금이 주 대상이었는데 보조금을 감축하면 지급 가능 상한액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1조 4천억 중에 거의 대부분이 변동직불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게 사라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농민단체는 개도국지를 포기하면 사실상 국내 농업의 파산을 선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막다른 길에 내몰린 전남 농협을 되살리거나 지탱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없다는 게 답답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 확정에 대비해 정부에 건의할 사항을 포함한 전라남도 차원의 농정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가부 결정이 늦어도 이달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대책과 함께 전라남도 차원의 대책도 광주전남연구원과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 등 전국 24개 광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에 의한 소음 피해 보상 법률을 민생 차원에서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소음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군소음 피해 보상법을 하루빨리 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군소음 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등이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 한민족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한상대회가 어제 여수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 대회는 청년들에게 해외 진출의 기회를 주자는 의지가 강조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750만 해외 거주 한인들을 대표하는 경제인들이 여수 세계박람회장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세계 한상대회. 해외에서만 1,000명, 국내 기업인들까지 모두 4,000명이 모여 최대 규모의 한민족 네트워크임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많이 타양에서 삶과 사업을 일구며 국내 기업과 청년들에게 미래를 여는 힘이 돼주고 있는 한상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 여수대회의 슬로건은 한상과 함께 새로운 100년. 세계 속 한상인의 긍지와 결속을 다지는 의미를 넘어 새로운 시대에 맞춰 역할과 비전을 재정립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지역 경제인들에게는 비즈니스 기회를 드리고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는 한상의 정신을 들여서 그들이 좁은 이 우리나라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넓은 세계로 나가서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한반도의 통일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만들기로서 무한한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이번 대회의 특징이고요. 첫날 주요 일정으로 기업 전시관도 열렸습니다. 전시관에 참여한 기업과 단체는 모두 300여 곳. 저마다 특별한 제품과 기술력을 전 세계로 홍보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습지나 갯벌, 바다를 가리지 않고 질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천후 보트는 특히 서남해 안에 최적화된 모델로 주목받았고 영암에 본사를 둔 드론 개발 업체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을 내놔 눈길을 끌었습니다. 2016년도 유인 드론으로 첫 비행을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행사 이틀째는 해외 식품경제단체와 관련 한상 기업들이
국내 식품 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K푸드 트레이드 쇼가 열리고 마지막 날에는 정진홍, 최백은 교수 등이 토크 콘서트를 열어 대회 주제인 미래 100년을 조명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과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상무중과 치평중의 통합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상무중과 치평중의 통합 여부는 내일부터 30일까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ARS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되는데 양쪽 학교 모두 찬성률이 50%를 넘으면 통합이 추진됩니다. 시교육청과 서구청은 통합이 결정될 경우 한 학교 부지에 4차 산업혁명 진로체험센터와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동신대 에너지 클러스터와 동신대 한방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동신대 에너지 클러스터는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한방병원과 북카페 등의 시민 편의시설, 에너지 산학연구센터와 창작 공간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동신대는 개관식에서 에너지밸리를 활성화하고 혁신도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원주 중흥건설그룹 부회장이 제10대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 전남도회 정기총회에서 860여 회원사들은 만장일치로 정원주 중흥건설그룹 부회장을 10대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신임 정 회장은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지역 건설사들이 민간 주택 시장을 선도해 나가도록 지원할 것을 포부를 밝혔습니다. 100년 전 전남에서 펼쳐진 독립운동의 흔적들이 목포 해양유물전시관에서 전시됐습니다. 잊혀진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이 개막 행사에 참석했고 수탈의 무대였던 항구도시도 다른 각도에서 재조명됐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8년 전 목포 정명여학교 옛 선교사 사택에서 발견된 3.1 독립선언서와 독립가 악보입니다. 100년 전 목포 4.8 만세운동 당시 시위에 사용됐던 인쇄물입니다. 조선 총독부의 목포 무한 한평 등 전남의 만세 시위 상황을 전한 헌병대 전보, 어부들의 항일운동 자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남도의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회 개막 행사에는 강석봉, 김기남, 박기옥, 장병중 등 남도의 독립운동 유공자 4인의 후손들도 함께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피신 다니시면서 집에 한 번씩 가끔 들리면은 할머니께서 피신 시켜줬다는 그런 얘기 정도로 듣고. 목포 군산 등 일제히 경제 수탈의 참구가 됐던 남도의 항구도시. 수탈의 피해지에서 열린 독립운동 특별전은 당시 지역의 경제 상황까지도 한눈에 볼 수 있어 더욱 의미를 더합니다. 이번 특별전은 모두 3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시의 마지막인 3부에선 일제의 해양 침탈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다를 열고 또 그 외래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 주도권을 빼앗겼던 그런 암울한 시대의 역사를 다루는 전시이고요. 모두 200여 점에 달하는 특별품들은 내년 1월 27일까지 관람객들에게 전시됩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광주FC가 내년 시즌부터 사용하게 될 축구 전용 구장이 반쪽짜리가 될 거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광주FC 전용 구장을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의 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람석의 규모도 일부 리그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만석 규모를 갖춰야 하지만 광주FC 전용 구장은 7,000석에 불과합니다. 광주시는 가변형 스탠드를 설치해 관람석 기준을 맞추고 전용 구장 활용 방안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작업이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지난주 완도 수목원에선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 현장 조사를 실시한 산림청은 어제 전라남도에 적격하다는 평가 결과를 통지했습니다. 함께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경남 거제도 적격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림청은 내년에 국립난대수목원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대상지를 결정합니다. 소방서가 없는 전남 6개 지역에 2022년까지 모두 소방서가 들어섭니다.
현재 해남 소방서가 담당하고 있는 완도에서는 완도 소방서가 내년 10월 개청을 목표로 공사가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고 장흥 소방서도 내년에 신설될 계획입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2021년 진도와 신안군에, 2022년 구례와 곡성군에 소방서를 신설해 22개 시군 전체에 소방 대응 태세를 갖출 예정입니다. 이땅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전남 농촌에 병충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잦은 비가 내린 이후 515헥타르에서 벼멀구가 발생해 지난해보다 발생 면적이 10배가 많고 흰잎 마른병도 지난해의 20배 수준인 3,300여 헥타르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갈색날개 매미충, 미국 선녀벌레 등 외래 병해충 발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전남의 여성 기대 수명은 85세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목포사무소의 자료를 보면 2017년 전남 지역 여성 기대 수명은 85.6년으로 2005년보다 4년이 늘었고 2045년에는 89.6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17년 기준 전남의 남성 기대 수명은 78.4년이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호남대학교와 황룡강교 일원에서 국가단위 긴급구조 종합훈련이 열립니다. 어등산 일대에 비행기가 추락했다고 가정하고 각종 화재와 교통사고에 대응하는데요. 이에 따라 영광에서 광주 시내로 가는 어등대로 일부 구간이 25일까지 통제됩니다. 또 무안 광주 고속도로 운수 나들목에서 동강산 요금소 구간도 25일 오후 2시 45분부터 10분간 전면 통제됩니다. 방탄소년단의 멤버 제이홉이 고향인 광주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솔로곡 치킨 누들 스프에는 금남로, 충장로 등 제이홉이 어릴 적 꿈을 키웠던 곳들이 담겼는데요. 치킨 누들 스프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 이름을 올리는 등 인기를 얻으면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팬들은 특히 광주가 어떤 곳인지 또 제이홉의 노래에 대한 광주 반응은 어떤지 궁금해한다는군요. 사람들의 기억을 기록하는 타자기 버스킹이 오늘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구름다리에서 열립니다. 20분 정도 작가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면 작가가 해당 내용을 아름다운 문장으로 정리해 선사하는데요. 기억 보관료는 참여자를 기억할 수 있는 작고 가벼운 소지품이면 됩니다.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선물합니다. 아프리카 타악 그룹 아냐프와 함께 떠나는 세계 음악 여행이 10월 30일 저녁 7시 30분부터 광주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참여자 모두가 젬베 연주자가 되는 관객 참여형 공연인데요. 아프리카의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들을 음악으로 들려드립니다. 어제까지